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화웨이 오늘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못 받는다, 이제 망했다 라는 주제와 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신제품 개발 소식에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이유, 일본 반응, 미국이 한국 아주 잘 도와주는 듯 신의 한 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5G 도약을 상징하는 기업이죠. 이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오늘이죠. 15일부터 결국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약 1%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의 제품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의 두뇌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부터 이 통신용 모뎀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모든 반도체들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화웨이는. 따라서 화웨이는 앞으로 이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항상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반도체들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화웨이는 모든 반도체 공급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외는 없겠죠. 오늘부터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절차를 미국을 통해 밟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상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아주 불투명해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끝났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 화웨이는 현재 확보한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부품 재고가 떨어지면서 화웨이가 더는 새 제품을 만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여러 시장조사 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1억 9,200만 대에서 내년에는 5,900만 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이 화웨이의 공백이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로 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산당 중국 시진핑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화웨이의 빈자리를 말이죠. 앞으로 화웨이의 빈자리는 중국 기업인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이 메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화웨이가 중국 외, 즉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던 많은 물량들을 대신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국 제재와 코로나19 등 문제가 많지만 결국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1%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뒤를 애플 15.3%, 그 다음 3위가 화웨이 15.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운영 체제라고 하죠. OS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화웨이가 아예 이제 반도체도 못 구하고 OS도 사용을 못하니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훅멍으로 안드로이드를 대체하겠다고 호언장담은 했지만 업계의 시각은 매우 이렇게 냉소적이기 때문이죠. 사실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굉장히 물론 중요합니다만 앱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싸움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OS 기준으로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외에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무리 애국 소비, 내수 소비로 전환을 통해 화웨이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아마 샤오미, 오포, 비보보다 더 잘 될 것이란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화웨이의 몰락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이런 분석 자체가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몇몇 증권사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아닌 11조 원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죠. 주가도 굉장히 최근 며칠 만에 많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미국이 중국을 때려줘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과 5G가 날개를 달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앞서 약 8조 원 규모의 버라이즌 5G 장비를 수주한 삼성전자가 12월 미국 주파수 경매에서도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통신 장비 업계에도 분명 긍정적인 대목일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국내 장비 부품 협력사 또한 날개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 악재로 좀 생각해 보자면, 물론 화웨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구매력 자체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 적어도 줄어든 화웨이의 점유율만큼 스마트폰은 판매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는 단기적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최소 회복 혹은 그 이상의 시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적어도 TSMC가 화웨이라는 기업을 수주하지 이제 못하게 되었고, 어차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화웨이의 칩을 그동안 생산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소니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인데, 삼성전자가 0.7 마이크로미터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업계 최초로 구축하면서 또 한 번 반도체 초격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초소형 고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동의 1위인 이 일본 소니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는 바로 오늘, 삼성전자가 15일 최소형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활용한 모바일 이미지 센서 제품 4종을 공개하면서 업계 최초로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자, 아베의 뒤를 이을 스가에게 어떻게 보면 또 경고성 메시지도 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딱 오늘인데 0.7 마이크로미터 픽셀로 1억 800만 화소 제품을 구현할 경우에는 기존 0.8 마이크로미터 픽셀보다 센서 크기를 최대 15%, 모듈 높이는 10%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픽셀의 크기가 작으면 동일한 화소를 탑재하면서도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디자인 구형이 또 가능하고, 흔히들 많이 말하시는 불편한 점으로 카톡 귀가 잡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삼성전자가 초소형 제품을 1억 800만 화소에서 3200만 화소까지 넓힘에 따라 모바일 제조사가 프리미엄에서 고급형 스마트폰까지 제한된 면적의 고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런 삼성의 이미지 센서 라인업 강화는 초소형 고화소 투트랙으로 업계 1위 소니가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21.7%로 소니 42.5%의 절반 수준으로 아주 많이 따라잡은 상태인데요. 기술력에서도 삼성전자보다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일본 소니가 삼성전자가 현재 라인업까지 늘려 고객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니 소니의 점유율 하락은 예정된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 모바일 제조사죠. 이 오포, 비보, 샤오미의 이미지 센서 수요 증가가 삼성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던 반면, 샤오미는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삼성의 초고화질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아주 선호해 왔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약하길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과 정치방역과 관련대 등은 4일 코로나19 방역의 야전 사령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코로나 확산 초기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라고 했지만 정 본부장이 이를 정치적 의견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수도권 대입행을 발생시켰다며 정 본부장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결정과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의 책임자가 정 본부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두 결정과 관련해 정 본부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국
입국제한 복지부 장관이 수장인 범정부 기구서 논의. 복지부 장관이 발표. 우선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정부가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2일이다. 당시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만을 입국 제한 대상으로 삼은 정부 결정을 발표한 사람은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입국 금지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설정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을 만들었다는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1월 20일부터 정은경 본부장이 수장인 방대본이 방역 실무 총괄 조직 역할을 잠시 했지만 1월 27일 설치된 중수본이 2월 1일 관계부처 합동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면서부터는 중수본이 방역 관련 정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모두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더 윗선이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법무, 외교부 등 타 정부 부처들이 결부된 이 사안에서 표면적으로나마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정본부장이 아니라 범정부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박 장관이었다. 임시 공휴일 총리가 검토 지시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결정. 그리고 8.17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우 7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에 발맞춰 2월 23일 설치된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기구로 총리가 본부장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지정의 최종 결정은 정 총리의 검토 지시 이틀 뒤인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며 당시 대석자로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에 의견을 피력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방대본에서는 별도의 검토 의견을 지시하지 않고 동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입국 제한 공휴일 지정의 의견 제시 가능했으나 결정권자 아니야. 결론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실무 책임자인 정 본부장은 입국 제한과 공휴일 지정 등 방역 문제가 결부된 공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결정권자였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 본부장에 앞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할 상대를 잘못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는 외교, 법무, 보건복지부 등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결정 시기도 중수본이 설치된 이후여서 시점상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 권한 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공휴일 지정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층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강현재 변호사의 그대도 그 잠깐만 들어보시죠. 마치 사람들이 교회가 퍼뜨린 확진 자가 1000명이 넘고 스토리들이 지금의 코로나 다면 의주검으로 다 퍼뜨린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희한테 계속해서 적반하장이라는 앵무새가 특가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누구 할 때 적발화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퍼진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지금 겉으로 말은 못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있고 그러나 가지고 이 난리를 꼭 특정 집단을 주범으로 몰면서 거의 또 근데는 이런 법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거 다 희생되는 것은 국민 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직히 매일 저는 비슷한 얘기를 해매냐 굳이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 없는데 일단 그거 쉽게 말해서 물이 타잔이다. 아니냐 왜 자꾸 이렇게 토끼머리 아주 실어펴란 끝으로 뭐냐고 이런 거 사자수 사당 후배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전과 음식 보석 취소 판단 빨리 해달라 요청한 데 이어 성찰도 정광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라는
하는 뭐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이거 그럼 또 경기가 되는 겁니까? 일단 직접 소환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감았고 있어요. 아까 감영경 예상법 위반 혐의로 오늘 사랑질교회 관계자 3명을 쏴 조사요원 용역을 그리고 이어서 전씨도 조만간 직접 선의 걸로 보이네요. 단점은 아마 이랑 다음 주 초로 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그정광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재판부가 그랬어요. 보석 조건으로 건 게 뭐냐면 위법한 일제 집회 시위 참가하지 말라. 물론 모정광씨가 또 이렇게 보면 감옥에 간단한 조모 순교까지 가건도 나니까 지금 순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사건을 안 하면 순교하겠다라고 했죠. 사수술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뜻을 찾아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는 건데 어쨌든 문사전적인 뜻을 알고 쓰시는 거겠죠. 알겠죠. 다 있는 아이.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는 방송에 속 얘기했었는데